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 또 그의 딸이자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주가 조작 의혹을 심층 취재해 왔습니다. 경찰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두고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지만 이 사건의 수사는 검찰로 넘어가지도 못하고 경찰 단계에서 끝나버립니다.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저희는 취재 과정에서 장모 최 씨가 지인들과 나눈 통화 녹음을 입수했는데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이 사건에 관련돼 있다고 인정합니다. 또 자신을 고소한 이들은 현 정권이 지나가면 모두 형무소에 갈 거라고 말합니다. 먼저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가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경찰의 내사 보고서가 공개됩니다. 2013년에 작성된 이 경찰 보고서에는 김건희 씨가 2010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가담한 의혹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을 직접 실행한 것으로 지목된 사람에게 자신의 돈과 증권 계좌를 맡겼다는 내용입니다. 보고서 내용이 알려진 지 8일 뒤 윤 총장의 장모 최 씨는 지인과 전화로 대화를 나눕니다. 주가 조작이 불거진 사건에 관련된 사람은 자신의 딸이 아니라 본인이라는 설명입니다. 도이치 그거는 회장님이 했었잖아. 그거는 벌써 2006년 전이고. 따님이 한 건데 왜 따님이 한 걸로 나오지? 속으로 그랬다니까? 그랬다. 그런데 대화 중 다른 이권 사업 등을 두고 자신을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한 예전 동업자 2명에 대한 얘기도 등장합니다. 최 씨는 이들이 유튜브 등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거칠게 비난합니다. 손대지만 얘네들은 지금 에서 돈 몇 불씩 받아 처먹고 살아. 그러면서 욕설까지 섞어가며 모두 감옥에 보내겠다는 취지의 말을 거침없이 반복합니다. 얘네들은 바로 형무소가 1년 몇 개월 동안만 실컷 두둥아리질 하고 살으라고 해. 팔자 편하게. 내가 절대 어떤 놈도 난 그냥 안 놔둬. 최 씨의 말엔 거침이 없습니다. 내가 어쨌든 나갔다는 시한부 인생인가는 틀림없고 다만 당장은 어렵다는 말이 이어집니다. 지금은 이제 사직이 실패하고 지금 정권 뭐 이런 게 저기 그거 하니까 그냥 지금 손 안 되는 거지. 아이고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하지. 걔네들 힘내는 백발백중 거야. 아주 배게. 현 정부에서는 조심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날 때쯤 이들을 고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힙니다. 회장님 둘이 손잡고 방방에 들어가라고. 들어가야 돼 저것들은. 그래. 지금은 손을 내가 못 대는 것 때문에 이것들이 아주 양양에서 지는 건데 아이고 평생 검찰총장이 뭐 임기 끝나자마자 바로 고소할 건데 끝나기 전에 고소할 건데 뭐. 이 통화 녹음 파일은 대화를 나눈 당사자인 최 씨의 지인이 녹음한 것입니다. 이 지인은 제3자에게 녹음 파일을 전달했고 MBC는 이 3자를 통해 입수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장모 최 씨는 주가 조작으로 의심받는 이 사건에 관련돼 있다고 인정하면서 대신 공소시효가 끝나서 괜찮다는 말도 합니다.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얘긴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건의 시간 흐름을 분석하고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공소시효가 끝난 게 아니라 아직 몇 달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장인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동차 판매와 정비, 수출입 등을 하는 코스닥 상장업체인 도이치모터스. 이 회사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말합니다. 그게 시효가 다 지난 거래. 주가 조작에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하지만 최 씨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지 알아봤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걔네들이 손을 못 댄 거지. 그 잘못하면 가만히 있나? 그러네. 그러니까. 다 지난 거래. 과연 다 지난 일일까? 지난 2013년 경찰 내사 보고서에 따르면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처음 연루된 시점은 2010년 2월. 당시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 8천 주를 갖고 있던 김 씨는 서울 청담동에서 이모 씨를 만났습니다.
이 씨는 직접 주가 조작을 한 이른바 선수입니다. 이 자리에서 김 씨가 현금 10억 원이 들어있는 자신의 증권 계좌를 이 씨에게 맡겼다는 내용이 경찰 내사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당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변동표, 김건희 씨가 계좌를 넘긴 2010년 2월엔 주가가 2,500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 10월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더니 12월부터 수직 상승해 2011년 1월엔 한 주 가격이 8,000원에 육박합니다. 이후 조금 떨어지는가 싶더니 다시 급반등해 2011년 3월 30일엔 8,350원까지 오릅니다. 경찰 내사 보고서를 보면 주가 조작을 실행한 이 씨는 주주들이 준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명동 사채시장에서 거액을 빌려 주식을 사들이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가 조작의 공소시효는 이득을 본 금액이 5억 원이 넘으면 최소 10년입니다. 김건희 씨의 경우 계좌를 건넸다는 2010년 2월을 기준으로 보면 10년이 지난 사건이라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주가 조작 사건은 주식을 판 시점 혹은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따진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따라서 2011년 3월을 기준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2021년 3월, 즉 최소 6개월이나 더 남은 겁니다. 최 씨 말대로 딸이 아니라 자신이 관여한 건지, 경찰의 의심대로 딸 김건희 씨가 개입한 건지 규명해야 할 부분이지만 계좌를 빌려준 것만으로도 분명한 수사 대상입니다. 자신의 어떤 계좌라든지 자금을 이용하게끔 하고 또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한 사람의 경우에 시세 조정으로 인한 주가 자본시장법 위반, 공모 공동정 모금의 죄책을 진다라고 판단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당시 경찰은 주가 조작을 의심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이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거부해 정식 수사로 전환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2월 내사 보고서가 공개되고 논란이 일자 윤석열 총장 측은 전부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측은 당사와 경영진은 주가를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주가 조작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새로 공개된 녹취와 관련해 장모 최 씨는 MBC의 취재에 전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저 MBC의 장인수 기자라고 합니다. 이번 주가 조작 의혹으로 김건희 씨는 지난 4월 검찰에 고발됐는데 서울중앙지검은 5달이 지난 이달 말 처음으로 고발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장인수입니다. 작년 4월 국회 신속 처리 안건을 두고 발생한 물리적 충돌 사건 17개월 만에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재판에 나와서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한 정당한 저항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상정을 막겠다며 회의장 곳곳을 점거하고 아예 복도에 들어 누웠습니다. 몸싸움이 새벽까지 이어졌고 당시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감금까지 당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에 대한 무더기 기소가 이뤄진 건 지난 1월. 여러 번의 연기를 거듭한 끝에 오늘에서야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충돌 이후 17개월 만입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26명이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4월 총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요즘 불면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는 답답하고 국민께는 죄스럽습니다. 참 안타깝고 참담한 충전이라 말씀드립니다. 이들은 법정에선 권력에 맞서 정당한 저항을 한 것이라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황 전 대표는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해 나는 죄인이라며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야 한다면 저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재판을 늦춰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공판기일을 저희가 고의로 연기시키거나 그럴 의사는 없고요. 다만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이들에겐 국회 선진화법이 처음으로 적용됐는데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돼도 5년간 출마가 제한되고 현직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재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3번에 나눠서 진행됐고 27명의 피고인 중 1명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민경욱 전 의원입니다.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한 민 전 의원에 대해 재판부는 구인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폭행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재판은 모레 열립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코로나19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70명, 이틀 연속 두 자릿수입니다. 강력했던 2.5단계 거리 두기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건지 아직 속단할 수는 없는데요. 서울에서는 강남 일대 사무실을 중심으로 집단 연쇄 감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생지를 분석해 봤더니 특정 지하철역 몇 군데에 몰려 있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대우디오빌 플러스. 지난 5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하루 동안 10명의 확진자가 잇따라 지금까지 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동에 있는 통신 판매업체 KT1Q에서도 1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달 들어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만 발생한 집단 감염은 모두 4건 남짓, 확진자 수는 100명에 달합니다. 특이한 점은 이런 집단 감염이 발생한 장소들이 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역삼역, 설릉역을 잇는 선상에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에는 설릉역 부근 금투자 전문기업인 골드트레인과 역삼역 오피스텔 건물 신일 유토비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2달 전에도 설릉역 부근 빅토리아 빌딩과 역삼역 부근 부동산 관련 업체인 유한 DNC, 그리고 할리스커피 설릉역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비교적 좁은 서울 강남의 특정 지역에 왜 이렇게 집단 감염이 몰려 있는 걸까? 방역당국은 감염에 취약한 다단계 업체나 방문 판매 업체가 입주한 오피스텔이 유독 이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방문 판매, 다단계, 그리고 투자 설명회가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상당수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콜센터와 유사한 그런 업무를 진행하는 그런 업체들도 또 상당수 그 강남 지역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문제는 지하철 환승역을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이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지금처럼 계속될 경우 서울과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급속히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강남구청과 협의해 설릉역과 강남역 일대의 고위험 시설에 방역과 관리를 집중하는 방식으로 특정 지역발 감염 확산에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부산 동아대는 전 과목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 오다 지난주부터 일부 대면 수업을 시작했는데 며칠 뒤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대면 수업을 시작한 다른 대학들도 걱정이 큽니다.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녀의 짐을 챙겨든 학부모들이 기숙사 건물을 서둘러 빠져나갑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던 학생 3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기숙사가 폐쇄된 겁니다. 걱정은 됐는데 일단 학교에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기숙사 왔는데 일주일 만에 이러니까 좀 그렇죠. 최근 사흘 동안 부산 동아대학교 부민 캠퍼스에선 확진 환자 12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대면으로 유지하던 강의를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자마자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겁니다. 언제까지 이거를 비대면으로만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이제 최소한의 우리 나름대로는 50% 정도 방역적 치료를 하자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확진된 학생 12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11명은 모두 같은 학과, 같은 동아리 소속입니다. 그중 3명은 기숙사 생활까지 같이 하며 여러 갈래로 동선이 겹쳤습니다. 특히 확진자 대부분은 지난 16일과 17일 이틀 연속으로 동아리 관련 술자리에 참석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외부의 공간에서 식사나 또는 같은 소모임에서의 감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확진자 3명이 나온 기숙사는 동일 집단 격리, 이른바 코호트 격리는 이뤄지지 않고 시설만 폐쇄됐습니다. 기숙사에서 퇴실한 319명은 서울과 경남, 경북, 울산 등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12명의 확진자들과 수업 중 접촉한 학생만 최소 317명, 학교 인근 음식점과 술집 등 동아리 활동의 동선에 포함된 접촉자는 800명이 넘습니다. 일부 대학들이 전면 비대업 수업을 완화해 대면 수업을 조금씩 늘려가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은 다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고 특히 동아리 등 단체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 판정을 받은 뒤 또다시 감염된 재감염 의심 사례가 4월에 발생했는데 정부가 오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차, 2차 때 서로 다른 유형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코로나19도 독감처럼 반복해서 감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현재 방역당국이 조사 중인 코로나19 재감염 의심 사례는 지난 4월 발생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20대 여성이 3월에 1차로 확진, 격리됐다가 3주 뒤에 2차례에 걸쳐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했는데 일주일 뒤 비슷한 증세가 또 나타나 다시 입원한 겁니다. 이 여성은 처음에 확진됐을 땐 기침이나 가래 등 심한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두 번째 감염됐을 때도 첫 번째보다 증상이 미약했습니다. 여성이 감염된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 1차에선 신천지 때 유행했던 V그룹, 2차에선 현재 유행 중인 GH그룹으로 서로 다른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각각 다른 경로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도 재감염 사례가 5건뿐이고 그 내용도 천차만별입니다. 미국, 벨기에, 홍콩의 재감염 사례를 봐도 연령대가 20대에서 50대까지 퍼져 있고 1차 확진 이후 재감염까지의 기간도 2달, 3달, 5달로 다양합니다. 또한 국내 의심 사례처럼 바이러스 그룹이 다른 것은 벨기에와 홍콩, 미국의 경우 같은 그룹 내에서 재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바이러스가 수많은 변이를 일으켜 면역 항체를 피해갔거나 완치되더라도 일부 환자의 경우 면역 항체가 부족해 재감염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에 재입원하셨기 때문에 항체가 충분히 형성이 안 됐을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재감염 사례가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당장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기존의 독감처럼 여러 번 반복적으로 감염되며 평생 면역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번 걸렸던 분들도 재감염이 가능하니까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 두기 이런 감염 예방 조치를 꾸준히 해야 된다. 방역당국은 재감염 사례를 더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재양성 판정 시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등 조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시장에서 큰 불이 나서 점포와 창고 20곳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가게마다 물건을 쌓아둔 상황이어서 피해가 더 컸는데 특히 보험에 들지 못한 상인들이 많아서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고 지붕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시장 주변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연신 물을 뿌리지만 거센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입니다. 우리 창문 있는 데까지 막 그냥 열기가 확 그냥 막 열기가 막 문을 닫아놨는데 열기가 막 확 올라오더라고. 오늘 새벽 4시 반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통시장 쪽에서 시작된 불은 청가물 시장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74대와 인력 260명을 동원해 불을 껐습니다. 점포가 가까이 붙어 있고 또 일단 소방차 진입하기에 그렇게 용이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점포와 창고 20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이 난 현장엔 추석을 앞두고 많은 과일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불이 나면서 출하랐던 과일들이 큰 피해를 입은 모습입니다. 1억 원어치가 넘게 들어왔거든요. 대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가게나 물건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뭐 이거 보시다시피 뭐 쓸 수가 없어요. 이미 연기를 먹었고. 한 상인은 잿더미가 된 가게에서 지역 상품권만 간신히 챙겨 나왔습니다. 제 쪽에서 꺼내왔고
젖어서 입금도 안 되고 난리야 돼요. 또 재래시장 특성상 화재보험 가입이 어렵다 보니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상인들도 많았습니다. 재래시장이라 보험이 가입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아요. 코로나19와 긴 장마로 가뜩이나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엎친 데 덮친 화마였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썩은 물건을, 이 불에 탄 물건을 버려야 될지 판매해야 될지 그것도 많이 난감하고 좋은 물건 저렴하게 팔겠습니다. 그나마 추석 대목을 기다리고 있던 상인들은 갑작스레 덮친 차마에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규입니다. 가족 회사가 피감 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공사를 수주해서 이해 충돌 논란을 빚고 있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 의원은 여당발 이슈를 물타기 하려는 정치 공세라면서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고 국민의힘도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의혹을 만들어서 여론몰이로 힘든 국민들을 더 힘들게 만들어가는 정치 공세 행태에 유감을 표합니다. 피감기관으로부터 2천억 원 넘는 공사를 박 의원 가족 회사가 수주한 것에 대해선 수주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하거나 청탁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족 회사들의 매출의 갑계를 표로 만들어 오히려 매출이 떨어졌다고도 반박했습니다. 국회의원 당선 전 매출과 당선 후 매출을 비교하면 당선 후 특히 국토위 간사로 있으면서 공사가 확연히 감도된 것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관급공사는 정부의 조달 시스템을 통해 경쟁 입찰로 수주했다며 특혜가 있었다면 대한민국의 입찰 시스템이 붕괴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모두 정당한 절차를 거쳤고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해명에도 박 의원에게 제기된 이해충돌 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14년 가족회사 주식 128억 원어치를 백지 신탁한 이후에도 최근까지 약 6년 동안 국회 국토위원으로 일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입찰비리 건설사를 삼진아웃시키는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는 등 건설업계의 이익을 대변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서울시 국정감사장에선 신기술의 사용을 촉구했고 이후 아들 회사는 신기술을 적용한 공사로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박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의한 행동이었고 신기술과 관련해선 신기술협회에 애로사항을 단 한 번 전달했을 뿐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적반하장이라며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백지 신탁을 하고 건설업체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피감기관 계약 수주에 대해서도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속된 논란에 국민의힘은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시켜 긴급 진상조사 특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박 의원의 해명은 해명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의 이해 충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까지를 이해 충돌로 보고 어디서부터 규제를 할 것인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19대 국회부터 이해 충돌 방지법이 논의돼 왔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어서 최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기업과 관련한 공정거래법과 보호업법 등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도 이해 충돌 논란으로 달아올랐습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의 핵심 절차였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사회이사였던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활동을 두고 비판이 나온 겁니다. 어떤 여러 불법 행위와 관련해서 이 정무위원회에서 따져봐야 됩니다. 사회이사로 계셨던 윤창현 의원님이 이해충돌 혹은 국민적 신뢰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죄를 지었고 범죄를 저질렀다면은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이름이 올라 있고 제가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었겠죠. 이에 질세라 야당도 여당 의원들을 향해 이해 충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부사장 출신으로 최근 카카오의 뉴스 편집을 문제 삼았던 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카카오 들어오라고 해 이렇게 저기 문자를 보내는 것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금 속해 있는 것이 방송통신을 관할하는 과방입니다.
윤 의원 측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단순 재직 사실만 갖고 논란을 제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어디까지를 이해 충돌로 보고 규제해야 할지에 대해선 정치적 공방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19대 국회 당시 청탁금지법 논의 과정에선 사적 이해관계와 직무 관련성에 대한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이해 충돌 관련 사항이 모두 빠졌습니다. 법이 없기 때문에 수사나 법원의 판단을 받지를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규범성을 가지고 사전에 이해 충돌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와 이해관계가 있다는 걸 인지하면 사전 신고하고 업무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지난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도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미국에서는 진보 진영의 상징이자 여성과 약자편에서 평생을 싸웠던 한 여성 대법관이 별세했는데 그를 추모하는 발걸음이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이 이번 대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는데요. 미국인들이 한 법조인의 죽음에 왜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건지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주말 내내 워싱턴의 대법원 앞에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알파벳 약자 RBG로 불리는 그에게 고맙다는 작별 인사와 그의 소수 의견을 상징하는 나는 반대합니다는 문구가 두드러집니다. 2007년 긴즈버그 대법관이 여성 임금 차별에 반대해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여성들은 그 의미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It was because of the work that she's done that I was able to have a good job that allowed me as a single woman to support myself. 군사학교의 여성 입학 금지 철폐, 동성 결혼 합헌 등 법관은 판결로 말했고 진보 성향 사람들은 그를 자신들의 상징이자 문화로 받아들였습니다. I grew up with RBG tote bags, shirts, like sweatshirts, pajama pants. I firmly believe that we would not be where we were today without her. 주요 언론들은 긴즈버그의 일생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추모에 동참했습니다. 그녀의 인생 역시 유대인이라서, 여성이라서, 또 어머니라 겪어야 했던 차별의 극복 과정이었다는 걸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보수 쪽에선 이런 그의 존재 자체가 부담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독교 복음주의 유권자들의 표심을 감안해 후임자 지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I will be putting forth a nominee next week. It will be a woman. 문제는 시기상 무리수를 둔다는 지적입니다. 청문회와 표결까지 대법관 인준에 1975년 이후 평균 68일 걸렸는데 현재 대선 때까지 44일밖에 남지 않아 선거 이후로 지명을 미루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대법관 인준을 맡게 될 상원에 표결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But if I win this election, President Trump's nominee should be withdrawn. 긴즈버그 대법관은 자리에 있는 동안 미국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남겼는데 이제는 그의 빈자리를 채우는 문제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같이 화투를 친 7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60대 남성. 이 범행 직전 흉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했다가 경찰에 체포까지 됐지만 경찰이 풀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령에다 도망갈 우려가 없었다는 게 풀어준 이유였는데 이렇게 경찰서를 나선 지 40분 만에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화투판이 벌어진 건 지난 토요일 저녁. 집주인인 73살 여성과 이웃에 살고 있는 69살 남성 A씨 등 6명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한 2달 되나? 같이 댕겼는데가 또 그냥 살아 거기 가서 어떻게 지내라. 술들 먹고 놀다가 가고 맨날. 그런데 돈을 잃어 화가 난 남성 A씨가 같이 있던 사람들과 다툰 뒤 불법 도박 현장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옆집에서 들릴 정도로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날 시끄러워서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조용히 하라고 소리 질렀거든요. 그러고 한 20-30분 있다가 나와봤더니 경찰이 있더라고요. 경찰이 불법 도박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철수하자 A씨는 다시 신고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칼을 들고 있고 사람을 해칠 수 있으니 체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했지만 거주지가 일정하고 혐의를 인정해 밤 11시 반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서 재범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자기가 거의 자수하는 식으로 이렇게 신고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다음 날 아침 A씨와 화투를 치던 집주인 등 70대 여성 2명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서 풀려난 60대 남성은 다시 화투를 치던 이웃집으로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지 40분 만에 이뤄진 범행. 경찰이 풀어주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이 화를 면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유족에게 유감을 표한다며 석방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화보로 고수익을 챙겨주겠다면서 100억 원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한 투자업체의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처음에는 수익금을 꼬박꼬박 챙겨줘서 믿게 한 다음에 더 많은 투자금을 요구하는 수법이었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내 한 투자회사. 문은 굳게 닫혀 있고 내부는 텅 비었습니다. 전직 증권사 지점장인 회사 대표 57살 고모 씨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월까지 방탄소년단 화보 제작에 투자하면 단기간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곳입니다. 20% 든다, 30% 든다 자랑을 엄청 하고 다니고 누구도 했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홀려가지고서 보통 몇 억씩 다 들어갔어요. 하지만 고 씨는 실제 화보를 제작하거나 제작에 투자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투자 피해자만 70여 명. 수천만 원에서 5억 원까지 피해 금액은 110억 원에 달합니다. 고 씨는 중간 모집책을 통해 투자가 성사되면 투자 금액의 5%를 수수료로 챙겨줬는데 중간 모집책들은 투자 사기인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서류상의 원금 보장을 다 명시를 했고 5천 이상 들어간 사람들은 저도 불안하니까 따로 공증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더 신뢰를 한 거죠. 고 씨는 투자자들에게 초반 6개월에 50%의 수익금을 주며 환심을 산 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익금을 받지 못하고 고 씨와 연락도 끊긴 투자자들이 고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고 씨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붙잡혔습니다. 투자금 대부분은 이미 개인 채무와 유흥비, 중간 모집책 수당 등으로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투자회사를 운영한다면서 기준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투자 대상이 있는지 또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경찰은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 위반 혐의로 고 씨를 구속하고 중간 모집책 4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일대에서 1년째 산불이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이번 달 들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규어 같은 야생동물들이 때로 죽어나가고 있고 화재 연기가 브라질 인근의 다른 나라들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한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숲 전체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광활한 습지는 연기로 가득 차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계 최대 습지인 판타나우에선 최근 2주 사이 10,00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과 연기를 피해 뛰쳐나온 카피바라 가족. 그러나 건너편 숲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발바닥에 화상을 입은 제규어는 절뚝이다 이내 주저앉습니다. 긴급 구조된 어린 제규어의 네 발에는 흰 붕대가 감겼습니다. 악어들은 불에 타 배를 드러내고 죽어 있고 새들마저 불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Porque nós temos uma criação de arara muito grande e outros bichos. Eu acabei de encontrar veado morto, macaco morto. A destruição vai ser enorme. 습지의 5분의 1가량이 불타면서 제규어 200여 마리 등 수천 마리의 야생동물이 숨지거나 화상을 입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시작된 아마존 열대우림 산불은 1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지난해보다 34% 많은 26,000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하루에만 4,000건이 관측된 날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아마존의 산불 발생 자체를 부인해왔습니다. Bem como por ser floresta úmica, como em grande parte dos senhores, não pega fogo.
Então essa história de que a Amazônia arde em fogo é uma mentira. 사실 아마존 산불은 농지 개간과 벌채, 광산 채굴을 위해 사람들이 일부러 낸 불에서 시작됐습니다. 탐욕은 결국 가뭄을 불렀고 1년이 지난 지금 산불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Então, com o aumento do desmatamento na Amazônia, outras regiões da América do Sul vão sofrer influência. Uma quantidade de queimadas muito maior do que era comum a gente observar. 주변국으로까지 피해가 커지자 브라질 정부는 지난달에서야 소방 인력을 본격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워낙 거센 데다 이맘때쯤 내리던 비마저 오지 않아 전문가들은 불을 끄기엔 너무 늦었다고 탄식했습니다. MBC 뉴스 한수연입니다. 호주나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파는 등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장 보러 가실 때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서창호 기자가 점검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경남 양산의 한 정육점. 진열대의 절반이 국내산 쇠고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원산지 국산 맞습니까? 단속반이 미리 채취해 분석한 DNA 자료를 언급하자 업주는 슬그머니 말을 바꿉니다. 원산지 위반한 내역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호주산이나 미국산 있습니까? 단속반의 추궁이 이어지자 결국 내놓은 쇠고기 대부분이 국산이 아니라고 인정합니다. 업주는 약 석 달 전부터 호주나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소비자에게 판매해왔다고 실토했습니다. 국내산 쇠고기는 전혀 없는 거네요.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정육점. 판매용 대패 삼겹살과 양념 제육의 원산지 표기는 국내산.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거짓인 게 드러났습니다. 수입 목적지 맞나요? 국내산을 표시하는 거죠? 해당 업주가 석 달 동안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고기를 판매, 벌어들인 돈은 5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단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는 업체가 제일 많이 피해를 보고요. 그리고 축산물 유통 질서를 흐리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올 들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아예 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는 2천여 건.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가격이 정상가보다 20-30% 정도 싼 경우엔 원산지 조작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또 태풍 같은 자연재난이 잇따르면서 경제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기부와 나눔은 오히려 더 늘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주민센터 안으로 수수한 옷차림을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수해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마스크 150장이 담긴 봉투를 건넸고 쌀과 생수, 화장지 같은 생필품도 곧 배달될 것이라고 말한 뒤 바로 떠나버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아주 작은 거를 하는 거라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고 그냥 익명으로 이렇게 좀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3일 청주 복명동 주민센터에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달해달라며 누군가가 현금 50만 원이 담긴 저금통을 두고 갔습니다. 뒤늦게 알고 보니 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 자신보다 형편이 더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펴달라며 벌써 5년째 소리 없는 기부를 이어온 곳이었습니다.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좀 부유한 분들도 쉽지가 않은데 특히 어려운 분들이 또 이렇게 하신다는 행위는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봅니다. 코로나19와 각종 재해로 경제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얼굴 없는 기부는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북 도내에서만 22건에 740만 원이던 익명 기부 금액이 올해는 46건에 2,300만 원으로 3배 이상 쌓였습니다. 전체 기부 금액도 늘어 지난달까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모인 충북 지역 기부액은 77억여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0억 8천만 원보다 27%가 더 많습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개인 기부액이 60% 넘게 급증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라든가 또 수해 피해로 인해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 어려운 분들을 또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온정의 손길이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감염병 확산의 자연 재난까지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따뜻한 나눔 실천이 힘들고 팍팍한 현실에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지난주 해체 작업 중에 무너져 내린 영월 상동교 붕괴 사고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원정 수사를 간 경찰이 그 동네 유지가 제공한 숙소에 공짜로 머물렀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 드는데요. 황구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4일 해체 도중 갑자기 무너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영월 상동교 붕괴 사고. 이튿날 강원지방경찰청은 광역수사대원 8명을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기초조사를 마친 광역수사대 일행은 영월의 한 리조트에서 숙박했습니다. 광역수사대 일행은 이곳 리조트에서 30평대 객실 2개를 잡아 1박 2일 동안 숙박을 했습니다. 두 객실은 방이 3개씩 달린 스위트룸으로 객실당 하루 숙박비는 45만 원, 2개를 빌렸으니 하루 숙박비만 90만 원입니다. 과연 경찰 출장비로 숙박비를 모두 냈을까? 광역수사대장은 해당 리조트에서 숙박한 건 사실이지만 객실 하나당 10만 원씩 도합 20만 원을 계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대원들과 다른 숙소를 따로 잡았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해당 리조트는 영월경찰서 집회 시위자문위원회 전 고문인 강모 씨 회사 이름으로 잡혀 있었고 경찰이 숙박비 계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리조트 관계자는 강 씨 업체명이 회원권으로 숙박하면 따로 돈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지역경찰과 유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투입된 광역수사대가 이른바 동네 유지가 제공하는 숙소에 머문 겁니다. 광역수사대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짙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법이 정하는 어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액수와 상관없이 금품 등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0만 원대 숙박을 제공한 강 씨는 경찰과의 술자리에서 수사 청탁을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다 올해 초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제품 여러 개를 묶어서 다시 포장해 파는 걸 금지하려다가 업계의 반대로 결국 무산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 재활용 쓰레기 배출이 한도를 넘자 정부가 기준을 완화해서 이걸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미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업계와 소비자의 혼란으로 시행을 보류했던 비닐 재포장 금지가 다시 추진됩니다. 재포장 금지 대상은 판매 과정에서 제품을 일시적으로 추가로 포장하거나 이마트, 롯데마트처럼 특정 유통업체를 위한 묶음 판매, 증정 사은품 행사를 위해 기획 포장하거나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로 이런 제품을 합성 수지, 즉 비닐 재지로 다시 포장하면 안 됩니다. 다만 채소와 생선 같은 1차 식품, 낱개로 판매되지 않은 제품의 포장이나 구매자가 선물 포장을 요구하는 경우는 다시 포장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6월 재포장이 논란이 된 점을 감안해 할인 판매 등의 문구나 비닐 테이프를 이용하는 묶음 판매는 가능합니다. 이번 결정 과정에는 업계와 정부, 소비자 단체가 함께했는데 코로나19 이후 재활용 쓰레기가 급증한 점을 반영해 관련 당사자들이 한 발씩 물러섰습니다. 비닐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도 잘 안 되고 처리가 굉장히 곤란해서 언제든지 제2의 수거 거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물태기물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기준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재포장 금지만으로 연간 폐비닐 발생의 8%인 2만 7천 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다시 내려간 지난 주말 전국의 유명 산들에는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려는 등산객들로 곳곳이 붐볐는데요. 수십 명이 다닥다닥 붙어서 산을 오르거나 아예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불안한 장면들이 보였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북한산.
수십 명이 다닥다닥 붙은 채로 산 정상을 향해 줄지어 올라갑니다. 한눈에 봐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뒷전. 마스크를 아예 안 쓴 사람부터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몰려들어 정상에서 사진 찍기를 포기했다는 등산객도 있습니다. 제주 한라산과 서울 상암동의 하늘공원, 남산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코로나19로 실내 활동이 제약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며 산을 찾는 발길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 등산객 수가 42%나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등산 자체가 방역 수칙을 어기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거리두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접촉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우리나라의 산의 환경을 보면은 손잡이가 있는 이런 여러 접촉점이 있는 산행들이 많이 있고 산행 중에 화장실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의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일어나는 것은 등산 중에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것도 접촉에 의한 감염 위험성을 높입니다. 숨가쁘게 등산을 하다 마스크를 벗는 경우도 많은데요. 숨 차서 이게 오다가 숨이 차서 잠깐 벗었어요. 혼자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벗고 이제 호흡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너무 많은 사람이 군중으로 몰려서 감염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산악회 등을 통해 모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등산을 함께하다 감염되면 경로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적한 시간에 등산을 권하면서 이것만은 꼭 지켜주길 당부했습니다. 자기 가족 단위가 아닌 다른 모임에 의해서 여러 사람이 가는 것은 피하셔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1m 이상 거리 간격을 두고 마스크를 쓰고 갔다 온다면은 손 씻기를 잘 하시면은.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엄마, 뭐 여기까지 송편을 보냈어요. 나도 뭐 하나 보냈어. 바디프렌드. 바디프렌드죠? 10년 더 건강하게 바디프렌드. 제가 좋은 거 하나 보냈어요. 며칠 된. 아, 기가 막힌 거 보냈으니까. 목표를 향한 호흡. 한계를 넘어선 호흡으로 정점에 서다. Top of the game. The new Volvo S90. 우리 와이프 올해 가게 알고 마음고생 많았을 우리 딸. 꼭 건강하게 이번 지켜주세요. 추석만큼 서로의 건강을 빌었던 때가 또 있었을까요? 그 마음 담아 면역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편안함을 누리는 자연이 숨쉬는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집이 좋아서 집은 안단테입니다. 여유로운 삶의 템포 안단테. 아, 오늘이 벌써 만기네. 어머, 내가 한 톱 쏠게. 월급은 섭섭해 이자는 서운해 해외 주식 시작해 삼성증권 시작을 시작해 삼성증권. Now listen. 하루에 하나씩 헤이즈 일기. 오늘의 일기 시작합니다. 무슨 오토바이요?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이 오토바이가 미로 씨를 위해 그럼 이번 영화 준비하시면서 특별히 어려우셨던 오늘 밤에 뭐 하고 놀까? 같이 놀자. 오늘도 화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앱 차 타면은 방송 중 데이터 프리로 들어봐. Now. 경찰, 검찰, 국정원 같은 이 권력기관의 개혁은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사이 검찰은 어느 정도 개혁에 진전이 있는 반면 국정원과 경찰은 여전히 미진하다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이었습니다. 조국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 7개월 만에 열린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등 검찰 개혁은 상당 부분 진척이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서둘러 완결해야 할 개혁 과제가 남아있다며 고삐를 더욱 조였습니다.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남은 과제로는 아직 입법도 되지 않은 국정원과 경찰 개혁을 직접 지목했습니다. 국정원에 대해선 대북 해외 정보 전문 기관에 걸맞게 조직과 인력을 개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도 다시는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대공수사권도 경찰에 넘기도록 법제화로 못 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국내 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습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은 물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명실상부한 1차 수사기관이 된 경찰에 대해선 과거 검찰과 국정원이 하던 만큼의 수사 역량을 보여주면서도 인권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해 경찰 수사를 총괄할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법제화할 때는 면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공수처에 대해선 여당의 역할에 기대했습니다. 조속히 출범하여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길 바랍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야당과의 정치적 타협과 동시에 여야가 아닌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면서 야당 압박을 병행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코로나19는 신입사원 채용 방식도 바꾸고 있습니다. 대규모 지원자를 모아놓고 시험을 보는 이 공개 채용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을 상대로 한 수시 채용이 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수시 채용의 기준이 워낙 불투명하다 보니까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대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말은 수시로 채용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채용 인원을 줄이거나 아예 뽑지 않는 기업도 많습니다. 수시 채용의 이면을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 건물 로비. 청년들이 책을 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도서관에서나 카페에서나 공부할 장소 찾기가 쉽지 않아 건물 로비에 자리 잡은 겁니다. 취업준비생인 25살 박모 씨는 최근 정식 채용도 아닌 인턴에만 7번을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공채도 뭐 안 나오거나 적게 뽑는데 인턴이라도 해보자. 이제 빈 공간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인턴도 진짜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인턴마저 좁은 문이 된 건 올 들어 기업들이 대거 공채 대신 수시 채용을 늘린 영향이 큽니다. 기업들이 공채로 신입사원을 뽑아 가르치는 대신 수시 채용을 통해 곧바로 업무에 투입할 인력을 뽑다 보니 인턴 같은 실무 경험이 더욱 중요해진 겁니다. 인턴 경험이 어디 없네요?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최종 면접에서 많이 받았어가지고 오히려 인턴이 좀 더 힘들다고 할 정도로 금턴 이렇게 부르는데 주요 그룹 가운데 하반기 공채를 진행하는 곳은 삼성과 포스코, CJ 정도. 현대차는 작년에 수시 채용으로 전환했고 LG와 KT도 올해 공채를 없애고 수시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SK 역시 아직 공채를 하고는 있지만 수시 전환을 검토 중입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가 상장사 530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50%에 가까웠던 공채 기업은 올 하반기엔 4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수시 채용을 하는 기업이 사상 처음 공채 기업보다 많아진 겁니다. 취업준비생들은 수시 채용이 반갑지 않습니다. 원하는 기업이 어느 시기에 몇 명을 뽑는지 알고 대비할 수 있는 공채 시스템과 달리 수시 채용은 어느 기업이 언제 몇 명을 어떻게 뽑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취업준비생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원하는 직무가 애초에 채용이 안 뜨거나 이럴 때 제일 좀 상실감이 큰 것 같고요. 자격증도 딴다고 다 따긴 했는데 이제 앞으로 내가 더 뭘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엇보다 수시 채용이 늘면 사실상 뽑는 인원 자체가 줄어들 거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실제 한 조사 결과 올 하반기 기업 40%가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상 채용 규모도 3만 1천여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0%, 1만 3천여 명이나 줄었습니다.
수시 채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방패막이 역할이 될 수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타이틀 자체는 수시 채용으로 달아놓고 채용 자체를 진행하지 않거나 굉장히 소규모 중심으로 채용이 진행되지 않을까. 수시 채용이 늘면서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턴으로 이제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일주일 있다가 이게 잘못 발송됐다라는 그걸 받았다고. 근데 댓글을 보면은 아 이거 낙하산 때문에 너가 떨어진 거다. 면접의 프로세스나 선발 인원을 모두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비공개적인 그런 어떤 청탁 요청들이 훨씬 더 많이 빈번해지는 가능성이 큽니다. 수시 채용으로 실무 경험이 중요해지면서 경쟁률이 더 치열해진 인턴. 하지만 금턴이라는 인턴 자리를 구한 이들도 불안하고 막막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종일 긴장 속에 인턴 근무를 마치고 퇴근길 집으로 향하는 이모 씨. 1시간 넘게 지하철을 탄 끝에 작은 원룸에 도착한 이 씨는 휴식은커녕 다시 새벽까지 시험 준비를 합니다. 기업 맞춤형 자기소개서와 필기시험, 영어 성적 준비에 인턴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지만 체감하는 취업 문턱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서류를 14개 정도 썼는데 코로나 때문에 필기 고사장을 못 잡고 온라인으로 하고 하면서 이제 서류에서 엄청 많이 걸렸어요. 1957년 삼성물산이 최초로 도입했다는 신입사원 공채. 경제성장기에 기업별로 대규모 인원을 뽑던 공채 제도가 코로나를 계기로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직장 들어간 선배들이 말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수시로 나 여기 넣었으면 못 왔다고. 한 2, 3년 뒤에도 계속 취업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걱정이 좀 돼요. 이미 얼어붙은 채용 시장이 내년엔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 시국이랑 맞물려가지고 좀 더 일찍 제가 입학을 했더라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코로나 발발은 올해였지만 올해는 시작에 불과하고 사실은 내년이나 내후년 지표가 더 안 좋아지리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코로나 여파로 제대로 된 대학 수업도 받지 못하고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줄어 생활비 마련도 힘들어진 청년 세대.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인 취업문까지 좁아지면서 코로나 세대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윤정입니다. 한 고깃집에서 손님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식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했던 직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저녁 부산 북구의 한 고깃집에 다녀간 손님 7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20평 남짓한 작은 식당에 21명이 테이블 7개에 다닥다닥 붙어 앉았고 검진 결과 5개 테이블에 나눠 앉아있던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식당은 출입문을 닫은 채 화롯불을 피우고 에어컨을 가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형적인 밀집 밀폐 공간입니다. 에어컨 틀고 불 피워갖고 더우니까 선풍기나 한풍기 빵빵하게 틀고 하면 안에 비말이 많았다고 보셔야 되고. CCTV 분석 결과 손님 21명은 마스크를 안 썼고 종업원 4명만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종업원들은 마스크를 다 했어요. 종업원들은 아무도 안 걸렸어요. 지난달 29일 대구 북구의 한 빌딩에서 열린 동충하초 설명회에서도 전체 27명 가운데 유일하게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마스크, 그것도 KF94 마스크를 착용했던 것으로 나타나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아무리 답답하더라도 현재로선 오직 마스크만이 유일한 방역 대책이라는 게 또다시 확인되고 있는 셈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같은 코로나19 고위험 시설에서는 이렇게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 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명부를 쓰기는커녕 아직까지도 이런 사실조차 모르는 곳도 많습니다. 또 우리가 자주 방문하는 생활 밀접 시설에서는 불과 10곳 중에 한 곳만이 전자출입 명부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입니다. 면적 150제곱미터가 넘으면 반드시 전자명부를 써야 하지만 출입 명부 자체가 없습니다. 명부를 달라고 하자 그제서야 종이를 들춰 보여줍니다. 쓰는 거 아니었어요? 뭐 써요? 뭐 명부 이런 거 다 쓰지 않나요? 여기 있어요.
손으로 쓰는 명부는 다른 사람이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데다 가짜 번호를 남겨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필기구를 계속 돌려 쓴다는 점도 걱정입니다. 이 때문에 보건당국은 노래방과 PC방, 유흥주점 등 감염 위험이 높은 13개 업종에 의무적으로 전자출입 명부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계도 기간이 끝난 지 2달이 넘도록 모르는 곳이 많습니다. QR 코드 측정 한번 해주셔야 돼요. 네. 아셨죠? 네. 저도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식당과 가게 등 전국 생활 밀접 사업장 246만여 곳 가운데 전자출입 명부를 쓰는 곳은 26만 3천여 곳, 10.6%에 불과합니다. 전자출입 명부를 꼭 사용해야 하는 고위험 시설은 별도로 관리해야 하지만 이런 시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릅니다. 헌팅포차나 감성주점, 대형 학원이나 뷔페 같은 업종은 별도로 업종 분류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좀 말씀드리고 모르겠어요. 시설을 한번 지자체 한번 문의해 보시는 좀.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따라 다음 달 13일부터는 의무시설에서 전자출입 명부를 안 쓸 경우 사업주가 과태료 최대 300만 원까지, 이용자는 10만 원까지 내야 합니다. 다만 정부가 공급한 사업자용 애플리케이션이 구형 컴퓨터나 태블릿 PC에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노약자들은 전자명부 사용이 어려운 만큼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자를 기록하는 등 쉽고 다양한 인증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부터는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볼까요? 네. 미스터 경제민주화의 세 번째 도전인데 미스터 경제민주화라고 표현되어 있는 걸 보니까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미스터 경제민주화라고 부르며 관련법 입법을 제안했고요. 김 위원장이 화답하면서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오늘 다시 양당 수뇌부가 관련해 언급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공정경제 3법 재개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번번이 야당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야당이 이번만큼은 달라지기를. 경제 3법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법이 아니에요.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약간 의원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몇몇 사람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 그 자체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공정경제 3법, 그러니까 재벌의 영향력은 제한하고 주주의 감시권은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인데요. 네. 김 위원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어느 때보다 법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자,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경제 민주화 이런 화두를 꺼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으로 또 여야 당 대표로서만 도전하는 게 벌써 세 번째인데요. 네. 지난 2012년 한나라당 비대위원 영입 당시에도 당 정강 정책에 경제 민주화를 담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다가 결과적으로는 물러나는 수순을 밟았고요. 네. 4년 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됐을 때도 경제 민주화 조항을 주요 경제 정책으로 내세웠지만 그땐 또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보수 정당의 비대위 대표가 된 건데요. 아예 정강 정책의 경제 민주화를 명문화했고요. 여당도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은 높아진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재계나 보수 정당한테는 이제 반기는 정책이 아니란 말이죠. 이걸 두고서 반기업법이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당 내에서 이거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금 전 김 위원장의 답변에서도 들으셨지만 어차피 여당이 절대 과반인 상태여서 형식적으로는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내용적으로도 국민의힘 정강 정책에 들어있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내외 반발도 거센 게 사실이어서 김종인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거란 전망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 이제 당의 상징색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또 다른 시험대인데요. 당초 빨로파 3색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의 핑크색을 유지하자는 당내 반발에 밀리면서 발표 일정이 또 미뤄진 상태입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세월호 세대 96년생 최고위원회 호소였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87년생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 얘기를 다뤘는데 오늘은 더 젊은 정치인 얘기입니다. 네, 지난주 장 의원이 80년대 운동권 출신 선배 의원들에게 던진 묵직한 메시지가 화제가 됐는데요. 네. 오늘은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최연소 최고위원인 96년생 박성민 위원의 발언을 준비해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세월호 얘기인데요. 먼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죠. 네. 고등학교 5반 이창현, 7반 박인배, 10반 김슬기 학생의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1996년생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 후로 6년이 지났고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은 여전히 미궁 속입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또다시 외면할 겁니까?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자, 대통령의 7시간이라는 말이 다시 등장을 했는데 이걸 확인하려면 이제 대통령 기록이다 보니까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최장 30년 동안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두 가지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고등법원장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또 네.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자, 3분의 2, 고등법원장 요청 또는 국회의원 3분의 2, 그러면 200명 이상인데 지금 여당이 180석 정도니까 여당 혼자서는 못해요. 네, 그러면은 근데 야당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 법 자체를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을 때 만들었던 법이란 말이죠. 이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관련 내용 등의 보호 기간을 지정하면서 지금은 봉인된 상태가 맞습니다. 네, 그 후신인 지금 국민의힘이 있는 건데요. 보수 정당이 최근 변화와 혁신을 얘기하고 있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최근 세월호 유족과 만나서 세월호 관련 망언 등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기대치가 조금 높아진 상태입니다. 실제로 본회의에 상정됐을 때 반대할 경우 불어올 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도 하고요. 일단 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이번 주 중에 기록물 공개하자고 대표 발의할 예정이고요. 네. 이에 동참하는 뜻을 밝힌 의원들은 의원실 앞에 이렇게 관련 문패를 걸고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한 대다수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도 이번 주에 관련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인데 국민의힘이 진정성 있는 사과와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기록물 공개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서 국민의힘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오늘 프로야구 2차 신인 드래프트가 열렸는데요. 롯데의 과감한 선택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화상으로 진행된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은 예상대로였습니다. 1순위 지명권을 가진 롯데는 강릉고 좌완 김진욱을 선택했습니다. 눈길을 끈 건 2라운드 지명이었습니다. 독수고 내야수 나승엽. 미국 진출을 선언한 나승엽을 선택한 겁니다. 혹시나 지명권을 잃게 되더라도 2라운드에서 지명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내년 마이너리그 개막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만약 나승엽이 국내 잔류로 돌아설 경우 롯데는 1차 지명 장안고 포수 손성빈에 이어 좌완 최대여 김진욱, 초고교급 거포 나승엽까지 대여급 3명을 한 번에 잡게 됩니다. 마이너리그가 열린 거하고 안 열린 거하고 차이가 커요. 아무래도 좀 그런 불안한 부분이 있죠. 그거는 충분히 여진이 있습니다. 야구인 2세의 KBO 도전은 TV가 엇갈렸습니다. 김기태 전 감독의 아들 김건형은 KT의 지명을 받았지만 헤라클레스 심정수의 아들 심정호는 끝내 호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밖에 독립리그 타격왕 김동진이 5라운드 43순위로 삼성의 부름을 받는 등 1, 2차 드래프트 참가자 1,133명 가운데 109명이 프로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류현진 선수의 토론토가 6연패에서 탈출하면서 가을 야구에 한 발 다가섰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호투에도 패전 투수가 됐던 류현진. 오늘은 경기 전 훈련 도우미로 나서
가라앉은 팀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에이스의 노력에 팀도 승리로 보답했습니다. 이적생 선발 워커가 탈삼진 8개 포함 6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고 에르난데스가 투런 홈런으로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지긋지긋한 6연패에서 탈출한 토론토는 와일드카드 경쟁팀 시애틀과의 격차를 4경기로 벌렸고 남은 7경기에서 4승만 거두면 포스트 시즌에 자력 진출하게 됩니다. 김광현의 세인트루이스는 이틀 연속 7회에 짜릿한 역전을 만들었습니다. 플레어티의 호투에도 1대0으로 뒤지던 7회, 베테랑 포수 몰리나가 역전 결승 투런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 한 방으로 세인트루이스는 4연승을 달렸고 지구 3위 신시내티와 한 경기 차를 유지하며 살얼음판 가을 야구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뉴욕 양키스의 40살 포수 크라츠가 승부가 기운 8회 마운드에 오릅니다. 모두의 예상을 깬 회심의 승부구는 너클볼. 무회전 마구에 타자는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방향도 제각각에 몸을 맞추기까지 했지만 맞은 타자가 미소를 건넬 정도의 유쾌한 마구로 크라츠는 8회를 1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NBA 서부 컨퍼런스 결승에서 LA 레이커스가 2연승을 달렸습니다. 앤서니 데이비스의 짜릿한 끝내기 버저비터 보이시죠?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이렇게 서해안엔 가을 손님 철새무리가 찾아들고 있습니다. 공기도 부쩍 서늘해졌죠. 오늘 아침 용평에는 첫 서리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내일 아침도 서늘함이 감도겠고 낮에는 가을 햇살이 가득 퍼지겠습니다. 하루 사이에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 나는 만큼 옷차림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평온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다 또 태풍이 다가오진 않을까 걱정되실 텐데요. 오늘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12호 돌핀은 우리나라로 북상하지 않고 일본을 향할 전망입니다. 내일 서울 등 내륙 지방의 하늘 가끔씩 구름만 끼겠고요. 동해안 지방 종일 흐린 가운데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5도, 춘천 11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과 광주 24도가 예상됩니다. 서울 등 내륙 지방 당분간 구름만 지나겠고요. 동풍이 지속적으로 불어들면서 동해안 지방은 수요일인 모레부터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21일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